자, 이제 이게 이제 진짜 큰 덩어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가 어려워. 요거는 좀 그나마 요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걸 관문을 돌파하셔야 이제 이번에 독일 쪽 하는 사람들 다 관문 돌파해야 돼요. 자, 독일도 이제 독일은 이 네 등분을 나눠야 돼요. 이게 좀 커요. 자, 독일은 좀 빨리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작센이 작센. 작센 왕조요. 작센 왕조. 이게 종갓집이요. 예. 작센은 어떻게 안개하느냐 하면 예, 하인네 일세 여섯 뿌리죠. 하원, 그 다음에 오원, 오투, 오쓰리, 그 다음에 하투. 자, 평생 아니즘입니다. 요게 작센 왕조. 요거 끝이요. 뭐 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고 후사가 없어진 거예요. 됐죠? 후사가 없어졌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작센 다음에 뭐죠? 그 프랑켄으로 왔어요. 프랑켄하고 잘리어 같이 써도 돼요. 프랑켄. 예, 프랑켄은 프랑크족이란 말이에요. 프랑켄 왕조는 간단해요. 프랑켄 왕조는 콘나트. 콘은 콘나트요. 콘나트 2세. 그 다음에 요는 하이니, 하는 하이니요. 하삼, 하사, 하오 끝나요. 자, 하사가 그 유명한 하이니 그리고리 7세하고 하이니 4세의 카노사의 굴욕 들어봤어요? 네,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 요 하사에 일어나요. 하이니 전부 다 황제들. 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수바벤. 예, 이거 이제 또 대단한 왕조입니다. 수바벤. 이 수바벤은 로마 시대 때 수비에족이라 해갖고 게르만족의 한파요. 예. 수바벤 왕조는 자, 워낙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이 프리드리, 예,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콘나트 3세요. 콘나트 3세. 그 다음에 이게 프리드리 1세. 저 빨리 할게요. 퍼원. 그 다음에 하가 또 와요. 하이니 6세. 그 다음에 프리드리 2세 또 나와요. 예, 진짜 여기서는 박사학위 생각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를 히틀러가 아니고 1차 대전이 아니고 독일이 어떤 나라 알고 싶으면 요거 하이라이트예요. 이 사람들은 신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회에 있어서. 그 정도로 이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프리드리 1세 대장이고 그 다음에 하이니 6세 그 다음에 프리드리 2세 그 다음에 콘사가 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든 기호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는 다 적지 말고 만 하고 딘 해주면 돼요. 이런 진짜 놀라운 기호지. 뭐지? 만이 뭐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바로 만프레디요. 만프레디 모르고는 이탈리아 가지 마세요. 그 정도로 시칠리아 근처도 가지 마세요. 만프레디 모르고는. 그 정도로 이 역사적 맥락이죠. 그 다음에 딘이 뭐죠? 콘나딘. 이 콘나딘이 죽은 해가 1254년이요. 그때부터 대공의 시대로 넘어가요. 오케이? 그죠? 요거는 딱 내가 밑에 이렇게, 예. 몇 개를 딱 깔아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뭐죠? 왕조가 아니고, 그 다음 뭐죠? 대공의 시대예요. 뭐냐면 황제가 없다는 거예요. 황제가 없는 시기 얼마냐면 몇백 년이 아니요? 그게 바로 1254년에서 1273년. 요 대략 19년, 20년 사이에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 요 해가 바로 얼마냐 하면 딘이 1254년이요. 요게 1250년이요. 예. 자, 시칠리아만 좀 내가 일부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시칠리아 뭐 나는 안 가봤는데 시칠리아를 꼭 한번 가봐야 돼요. 시칠리아는 유럽사 전체가 딱 모여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동로마가 들어와 있고 기본적으로 동로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사라센 쪽에 이슬람 쪽에 해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땡감 위에서도 내려오는 노르망에서 내려오는 노르망족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요까지는 뭐 대충 하는데 그 다음 뭐가 들어오냐면 뚝 하고 뚝 떨어져 놓은 게 바로 불란서 왕실 앙리 그러니까 앙리 당주라 그래요. 이제 어려워요. 불란서 왕자가
지배자로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게 시칠리아 만종 1200 얼마야? 1228년인가? 1218년. 그 유명한 대학살이 나요. 이걸 알아야 뿌리적으로 마피아를 이해합니다. 예. 마피아하고 연결돼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성 로마족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프랑스로 잠깐 왔다가 그 다음 이게 5개나 다 뭉쳐있어요. 시칠리아가.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 프리드리 2세요. 네, 이거는 지금 줌으로 내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건 따라오시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따라서 요 두 개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합서부르크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에 바로 룩셈부르크 왕가가 나와요. 자, 룩셈부르크 어디 있죠? 저쪽에 다 지도 매핑해야 돼요. 룩셈부르크 왕가가 오는데 여기는 누가 오느냐? 어라 또 하가 나와요. 하이니 7, 하 7에 하 7,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누뜨비가 나와요. 시간 없다. 누뜨비 4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 유명한 카를 4세가 나와요. 카를 4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지기스문트예요. 그냥 지기만 적어요. 기본 다 인기해야 돼. 지기스문트. 지기스문트를 알아야 30년 전쟁에 들어가요. 그 유명한 30년 전쟁. 예, 이 룩셈부르크 가문을 알아야 30년 전쟁에 연결되고 다 그래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는 저 빨리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합스부르크는 진짜 어렵습니다. 빨리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누돌프 1세요. 누원. 그 다음에 R1, R2. 그 다음에 RR.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F3. 아까 도망갔다는. 무슨 말인지 이제 나와,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 비올이 서린 4대에 왕국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전체 주관해야 될 황제가 밤에 계산을 딱 해봤더니 야 이거 왕국으로 해놨다가는 자 우리 후대가 이거 숟가락 놓을 데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걸 다 차지해버려요. 진짜 엉큼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뚱보고 그 다음에 그 당뇨가 걸려갖고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그렇고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이 사람이 몇 년을 해도 다 보여줄게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예. 그러면 또 이게 프리드리 3세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자, 우리가 다 아는 막시밀리안 1세, 그 아들 막원. 그 다음에 카를 5. 그 다음에, 카를 5의 동생이 필리페 2세고, 필리페 2세 이름을 갖고 문패를 단 나라가 필리핀이요. 필리핀이 필리페 2세란 말이요. 오마이사이언스. 백날 뭐, 우리 옆 나라잖아. 같은 아시아권에. 그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카를 2세의 동생 이름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에 격가 중에 격가지요. 이건 진짜 유럽 전체를 놓고 하는 거대한 체스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이런 백본 구조를 완전히 장착해야 무슨 정치 한마디 할 때 역사의 흐름이나 한마디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전부 통째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카오 다음이 누구냐면 바로 페드리난트 페원이요. 요거는 동생이요. 그 다음 필리페는 요 카오의 아들이고 요 동생이 또 신성로마를 다 성계를 받아요. 자, 그 다음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시 또 막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막시밀리안 2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 사람이 진짜 내가 또 시간 있으면 좀 뒷조사를 해야 될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이 루돌프 2세인데 이 사람은 내가 다 뭐냐면 연금술사. 황제가 연금술사라고 보면 돼요. 좀 그러니까 표면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과학에 심취했고 과학에 너무 심취하다 정치를 좀 등하시한 건 있는데 굉장히 그 다층적인 심리학적도 그렇고 굉장히 묘한 사람이에요. 루돌프 2세가. 네. 그래서 루돌프 2세 때 고용된 사람이 케플러. 예, 케플러. 천문학자.
그 스승 티코 브라에 전부 다 요 루돌프 2세 쫙 하나에 있었어요. 네. 이제 과학사는 갖다 붙는 거예요. 이거 말면. 자, 루 다음에 누구냐 하면 마티아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마티아스는 루돌프 2세의 동생이에요. 근데 야가 형을 밀어내버렸어요. 마티아스. 요거 하나가 다른 예외예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명이 뭐냐면 패가 두 명 나와요. 페르난드 얼마? 2. 그 다음에 페르난드 3세. 요 두 황제는 바로 뭐냐면 요다가 뭐죠? 30년 전쟁. 여기 직접 당사자예요. 뒤에 보여줄게요. 지금 오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로 뭐냐면 요 페르난드 3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빵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이 14세하고 평생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게 네오폴드예요. 네오폴드. 바로 네오폴드 1.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건 진짜 엄청나죠. 네오폴드 1.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요제프 1. 이 사람은 천년도 걸려갖고 6년밖에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네요, 예, 빵빵한 차가 두 개가 들어요. 이 카가 진짜 대단한 카예요. 카를 6세. 이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이번에 가서 만날 마리아 테레지아. 유럽의 하니, 유럽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 모차르트가 이 처마자락에서 자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바로 이게 카를 6세고 요거에 이제 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와요. 카7이 들어오는데 야는 합스부르크가 아니요. 서열상 적어 놓는 거예요. 카7은 바로 합스부르크가 아니고 바이에른이요. 바이에른 알아야지. 바이에른은 뭐냐 하면 비텔스바하 가문이요. 예. 자, 멀미납니다. 자, 네오카인데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다시 이제 이게 퍼가 나와요. 이게 바로 프란츠예요. 이 프란츠가 아까 얘기했던 비운의 노렌 이야기했죠. 노렌. 아까 노렌 낭시 전투 거기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또 이 노렌 공국의 그 대장의 아들이요. 됐죠? 노렌 공작의 아들이 프란츠고 노렌 공작인데 야가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하면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퍼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카 같죠? 그러면 이거는 네요, 프란츠 1세.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요제프 2세. 그 다음에 네투. 그 다음에 프란츠 2세.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세요. 지금 바로 우리 집 소뚜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요게 폐원이 다시 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오느냐 하면 요거는 한 단계 걸쳐갖고 또 누가 오느냐 하면 요거에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와요. 그리고 요거에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를 1세가 다시 와요. 그리고 요거에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란츠 요제프가 아니고 프란츠 페르디난토 1세요. 그리고 뭐라 적느냐? 자, 빨간 거. 어텐션. 땅. 사라예보의 총성. 오마이 사이언스. 요게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이에요. 1차 대전의 방아쇠. 누구나 다 들어보셨죠? 드디어 1차 대전이 벌어지고 2차 대전까지 모든 사건이 요서 다 걸립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황태자잖아요. 황태자. 그래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도와주고 러시아가 헝가리를 도와주면서 그냥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다 참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합스부르크를 공부해야 되는가? 네, 마무리해드릴게요. 이 대목은 자, 이어서 보여줄게요. 자, 연도를 조금 따라가야 돼요. 연도 지금부터 여기서 연도 따라가야 돼요. 퍼2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걸 또 요거 한 일주일 전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요 연도. 내가 하루를 딱 보냈다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광맥입니다. 그걸 딱 냄새를 맡아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까 뭐요? 7, 8, 3, 7, 8에 하루를 보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2구에 하루를 보냈어요. 2구. 2구, 아니다. 92, 92. 또 헷갈린다. 92, 92, 92, 37, 92, 37, 48, 58. 하루를 보내야 돼요. 하루를 보낼 만해요. 92, 37, 48, 58. 92, 37, 48, 58. 92, 37, 48, 58. 92, 37, 48, 58. 하루를 보낼 만하다는 걸 내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면, 자, 이 사람이 92요. 92란 말이 뭐냐면 1792년에서 37이잖아요. 1837년까지 해요. 몇 년이요? 어마어마하죠? 8년, 45년 했잖아요. 됐죠? 이 전란 와중에. 자, 이 페르난도 1세는 이 사람 폐원인데, 이 사람은 48년까지 해요. 1848년이 무슨 해요? 지금 유럽사 좀 많은 사람 같으면 그게 혁명의 해라고 들어보셨죠? 1848년은 불란서 대혁명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던 해. 유럽의 동시다발로 맨날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사람이 1837년에서 1848년까지 혁명 완료. 이 사람이 실권을 갖고 했던 게 아니고 전적으로 막 이때는 자 나폴레옹 시대였는데요. 나폴레옹 끝났죠.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 언제 끝나요? 1815년 끝나잖아요. 끝나고 반동 체제를 뭐라 그럴래요? 빈 체제라 그러죠. 나 이거 중학교 때도 알았는데. 그 빈 체제의 수상이 누구예요? 메테르니히잖아요. 메테르니히가 실권을 잡은 시기가 바로 이때요. 오스트리아 수상. 이걸 메테르니히 해라. 메테르니히. 이게 10년 이상 갑니다. 요거 있잖아요. 됐죠? 10년 가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실각을 언제 해요? 이게 바로 메테르니 체제가 뭐예요? 이걸 빈 반동이라 그래요. 이 반동이란 말이 공산주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게 배튀긴 걸 반동이라 그래요. 이걸 빈 체제라 그래요. 빈 체제. 들어보셨나요? 이거 왕정복구입니다. 왕정복구. 예, 이걸 빈 체제라 그래요. 빈. 자,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흔들어 놨잖아요. 자유평등 박애 다 흔들어 놨잖아요. 이걸 다시 복구주의로 돌리는 게 이거 바로 빈 체제요. 예, 거짓말 빈 체제고, 이 빈 체제의 그 최고의 주목받던 사람이 모든 걸 통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 수상인 메테르. 이 사람이 그때 유럽의 정치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됐죠? 그때 러시아의 누구냐면 자, 그 정도 조금만 더 바꿀게요. 카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했는가? 연도를 적어보면 여러분들 뭔가 섬찟할 거예요. 요 연도가, 자, 쫄지 말고 1848년에서 한번 해보세요. 1916년이요. 자, 그러면 이때 그때 빈에 1848년에 1916년 요 사이 빈에 2명의 젊은이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 20대 2명의 젊은이가 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역사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지망생이었다는 거예요. 빈에서 와갖고 시험에 노상 떨어지고 좋은 일자리도 못 얻고, 잘 들었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3년을 보낸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요. 오마이갓. 오마이 사이언스. 전율하죠. 히틀러를 이해하려면 마지막 빈을 봐야 돼요. 히틀러가 바로 그림 그리러 공부하러 왔다가 이어서 노숙자 쉼터에 3년을 보내요. 20대. 그때 유태인들 다 보면서 그게 밑에 깔려 있던 거예요. 다 나와요. 그렇게 2차 대전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레닌의 특명을 받고 민족주의 뭐 이런 걸 연구하러 온 학구파에 연구하는 젊은 사회과학도가 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스탈린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스탈린이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에 그 많은 그 권력 이래갖고 많은 한 1000만 명 단위를 일으켰잖아요. 그 스탈린하고 히틀러를 하려면 1800년도 후반에 빈에 가야 돼요. 바로 요때요. 그
바로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매일 마찰을 하면서 이 황제가 지나가는 걸 수년 동안 봤을 거다. 그 대목 쭉 나와요. 이 비엔에서. 요거요. 이것도 적었어요. 바로 히틀러. 이제 히틀러 어떻게 공부해 나가겠죠? 이게 박사색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저 뿌리부터. 우리 사회가 어떤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너무 건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히틀러, 스탈린.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우리 현대를 만든, 안 좋은 의미로서 현대를 만든 이 두 장본인이잖아요. 그것도 20대에 와 있으니까 뭐죠? 모든 사상의 세례를 받는 세대잖아요. 이때를 여러분들 복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9년 동안 노숙자 쉼터에 있으면서도 어렵게 살면서 도대체 그때 봤던 이 오스트리아, 바로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이 800년 지속이 됐잖아요. 그 800년 마지막 항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800년의 마지막 항운에서 바로 2차 대전의 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탈린하고 히틀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도에 전부 다 안겨야 돼요. 그 다음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라예보 총성. 1차 대전에 이어서 일어나는 게 이게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정도. 자, 드디어 독일. 이제 독일이 나와요. 자, 요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요걸 뭐라 신성 로마 제국인데, 요거 그리는 것도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분리해야 돼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다층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독일을 전문으로 좀 보려면 미니멈 3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단선적이지 않아요, 독일은. 이걸 전체, 요거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독일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를 석사 수준 이상으로 다 꿰뚫어 보면 그때 이제 독일이 드러나요. 이 단계가 없으면 독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케이? 독일을 이해해야 뭘로 가느냐 하면 바로 대영 제국으로 바로 링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독일은 좀 어려워요. 뭐 시작해야 되냐면 브란덴부르크 선제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선제국이 되는데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프리드리히 1세 이때 퍼원이요. 이 퍼원인데 이 프리드리히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프리드리히 1세라 보면 돼요. 프리드리히 1세. 그럼 항상 직위명이 뭐냐 하면 공작인데 기본적으로 이때는 공작이 아니고 뭐냐면 프리드리히 1세 선제후. 그러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선제후 국으로 불러요. 나라 국자 써요. 아시겠어요? 근데 왕국이 아니요. 근데 공국도 아니요. 그러면 그걸 선제후 국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어려워. 그래서 프리드리히 1세가 되는데 이 프리드리히 1세 선제후. 근데 무슨 선제후냐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따르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몇 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정의를 안 하면 이게 바로 브란덴부르크. 자,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국 알죠?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만 적을게요. 브란덴부르크. 이 브란덴부르크는 뭐냐면요. 원래 변경백입니다. 선제후가 되기 전에 이걸 마르크라 그래요. 마르크. 오스트마크가 뭘로 바뀌었냐면 오스트리아로 바뀐 거예요. 이 마크가 뭐냐면 변방 국경 도시를 마크라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는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는 남쪽이란 말이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마크가 오스트레일리아 됐고 오스트마크는 동쪽에 있는 변방이란 거예요. 왜 동쪽이냐 하면 바로 오토 대제 하이니 이때 이쪽을 보면 변방이요. 이쪽이 바로 슬라브족들이 있으니까요. 이 변방을 만든 군사도시. 그러니까 베르그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요때는 그 후에 이쪽에 지기스문트 요때 바로 카를 4세에 적어줄게요. 카를 4세 그 유명한 거민칙서. 자, 이 거민칙서가 바로 뭐냐면 누렌베르그 거민칙서입니다. 그 유명한 이 거민칙서 갖고 7선제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벌써 이 7선제후가 뭐냐 하면 빨리 적어줄게요. 7선제후를 암기하셔야 돼요. 세속 3개, 아까 이야기했죠. 뭐죠? 자, 마인츠, 쾰른, 트리어. 그 다음에 세속 4개. 작센.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바이에른 너무 큰데,
바이에른 대신, 자, 요거 잘 들었어요? 어떻게, 그대로 적어줄게요. 요게, 뭐냐면, 보헤미아 왕이 들어가요. 보헤미아 왕, 그 다음에 작센, 그 다음에 뭐야? 브란덴부르크 선제가 들어가요. 브란덴부르크 선제가 들어가고, 그 전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인팔츠. 이게 메인입니다. 오늘 내가 한 5개의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고속도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 라인팔츠라고 적어야 돼요. 라인팔츠 선제 후,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뭐냐면,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으로 돌아요. 이때는 변경백, 요렇게 돌아요. 자, 여기는 왜 변경백이라고, 백은 백작이잖아요. 왜 백작이 됐을까요? 내가 목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사를 하는데 공작하고 백작을 확실히 구별하라 그랬죠. 예, 공작은, 백작은 코메스, 함께 걸어가는 거, 시종들이요, 비서들이요. 그러니까 관리요. 황제나 왕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관리요. 근데 공작은 달라요. 공작은,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총독이요. 아시겠어요? 야들은 하면 이렇게 해갖고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은 그냥 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백작은 거의 왕으로 안 가요. 관리니까. 그걸 항상 구분해야 돼요. 요거는 국경으로 보내는 관리잖아. 장군이긴 하지만. 됐죠? 그래서 변경백이요. 그런데 요걸 했는데, 저 빨리 할게요. 자, 시간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무지하게 헷갈려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건 말이 안 되느냐면요.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려고 공부를 해보면요. 예, 머리 진합니다. 구분이 안 돼요. 바로 이 나인팔츠는 뭐냐 하면, 이 나인팔츠 가문이 비텔스 바하 가문이요. 일단 따라오세요. 비텔스 바하 가문이 나중에 분가를 해요. 두 개로. 이게 바이에른하고 팔츠로, 라인팔츠로, 이 두 개로 분가를 해요. 팔츠. 자, 그래서 나인팔츠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빨리 할게요. 수도비야겠죠. 자, 이걸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자, 나인은 뭐냐면 나인강을 말해요. 팔츠는 팔라테인이란 말이에요. 자, 노마의 7개 언덕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마의 노물루스가 처음으로 왕궁을 세웠던 그게 뭐냐 하면 그 팔라테인 궁전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유럽사에서 팰리스란 말 들어봤죠? 궁전 팰리스 말의 어원이 노물루스의 왕궁에 있던 쪼매는 우리 바로 2년 전에, 올봄에 2년 전인가? 올봄에 갔다 왔어요. 그 팔라테인 언덕을 보고 왔어요. 노마의 7개 언덕. 요만해. 요런 한 동네요. 그거에 한 언덕이 팔라테인 언덕이요. 그거에 왕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1000년 동안 최고의 이름은 팔라테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궁전, 왕궁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인팔츠란 말이 뭐냐면, 나인이란 말은 나인강이고 팔츠는 팔라테인으로 샀어요. 근데 왜 나인팔츠는 뭐냐면, 팔츠는 팰리스, 왕궁이고 나인강에 있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나인강에 왜 왕궁이 있겠어요? 간단해요. 노마 황제가 이쪽 군대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격리하러 가야 되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금일봉도 해주고 탁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뭐 한 달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궁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궁전에 혼자 가나요? 수행원들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다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인팔저 궁중백, 궁중 모든 잡다한 일, 황제가 이렇게 뽐을 내도록 해줄 수 있는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해주는 백작이다. 그렇게 용어 속에 다 있어요. 나인팔저. 오늘 나인팔저 원만 알고 와도 왜 나인강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국경지방이고 병사들이 나가 있을 게 아니라 황제가, 노마 황제가 수시로 가서 격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몇 달씩 걸리잖아. 하면서 가면. 그럼 거기서 자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시종들이. 그게 바로 궁중백. 됐나요? 궁중에 있는 백작들, 귀족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은 왕의 직속이요. 신성노마 황제 직속이요. 그러니까 야들을 선제 딱 해놓으면, 내가 딱 선제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 가문에 황제가 나올 때 다 찍어줄 거 아니야. 우리 가문의 시종들이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나인팔전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까지 가는 데는 이거 다 가문을 돌파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브란덴부르크,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그것만 아니라, 브란덴부르크 협주국만 들을 거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브란덴부르크의 중심 도시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베를린이에요. 왜 베를린이 무조건하고 독일의 수도가 되느냐?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뿌리가 바로 1415년에 시작해요.
1415년부터 독일, 지금 우리가 독일에 들어온 원뿌리가 시작을 해요. 1415년에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를 선제후로 1415년에 지정한 게 아니고, 거민칙서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언제? 우리 김원 선생. 1356년이요. 이거는 1356년 카를 황제가 지정을 했어요. 이번에 가면 여러분 카를 교도 가볼 겁니다. 그 다리에서 성인이 한 명 나왔어요. 신분대 성사 고 하잖아. 신분대 고해 성사하잖아. 그리고 황제가 무슨 그래갖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어갖고 야 누구 그 고해 성사 뭘 했지 알려줘 했는데 그 신부가 끝까지 노하고 그래갖고 황제가 화가 나갖고 군사시켜갖고 그 다리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야 이거 대단하다. 끝까지 고해 성사를 이야기를 안 하고 순교를 했구나 해갖고 그게 성인이 된 겁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 성인이 됐어. 실제 실화입니다. 이거 뭐 역사에 있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더라. 그 다리에 가서 뭘 하면 잘 된대요. 남녀관계가 잘 된대요. 전부 다 고가 산대요. 우리 하여튼 자 됐어요? 얘기 너무 옆으로 가면 돼. 그래서 또 할게요. 1356년에 지정하고 자, 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지정을 할 수 있나 하면 다른 선제후가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근데 황제가 지정하면 오케이 황제도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누구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브란덴부르크가 카를 가문거가 아니고 룩셈부르크 가문 쪽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선임하니까 룩셈부르크 가문이 아니야. 이게 좀 요 가문이야. 요 루드비히 4세가 룩셈부르크 가문이 아니요. 이쪽은 가문 모르면 몰라요. 요 가문이 바로 비텔스바하예요. 요게 비텔스가하 가문이요. 그래서 이 비텔스바하 가문에서 이 브란덴부르크를 갖고 있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황제가 이게 다른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뭐예요? 룩셈부르크 가문이잖아요. 됐죠? 룩셈부르크 가문의 황제가 선적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 황제 가문이 아니니까네. 됐죠? 황제 가문이 정해버리면 야가 선거권 있잖아. 선거권이 7명이 황제를 뽑으니까네. 그 중에 한 명이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누가 반대하지. 됐죠? 그런데 야가 룩셈부르크 가문이 아니고 비텔스바하 가문이니까네.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카를 4세가 어마어마한 꿍꿍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매수를 해요. 역길로. 겉으로는 돈 주고 사요. 합법적으로. 바로 브란덴부르크를 매수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누구냐 하면 요 루트비히 4세 다음에 루트비히 5세 아들 오토 4세를 꼭 삼아요. 삼아가 그 땅을 카를 4세가 자기 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조가 됐죠. 그러면 자기 가문은 무조건 한 편 따고 들어오잖아. 독일사를 할 때 이 7명이 황제를 뽑는다는 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독일사를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민칙서에서 브란덴부르크,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가 선적으로 들어올 위상이 아니요. 근데 이게 야가 룩셈부르크잖아요. 자, 보세요. 브란덴부르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잖아요. 룩셈부르크가 이쯤 있어요. 위도가 비슷해요. 이렇게 만나면 큰 게 돼요. 야, 이거 잘 한번 해보자겠다고 아버지부터 이제 공작을 벌이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땅을 샀어요. 사고 드디어 그 아들인 벌써 아들이 누구? 지기스문트잖아요. 지기스문트가 바로 여기다가 선제후를 꽂아요. 이거 드라마를 하면 대단하게 독일 사람 다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꽂은 선제후가 프리드리히 1세예요. 자, 이제 따라서 이 프리드리히 1세가 가문이 어디 있냐? 잘 듣어요. 이게 돈 주고 샀잖아. 이렇게 그냥 심었잖아요. 이 가문이 500년 지속되는, 자, 빨간 거 500년 지속되는 가문이요. 이런 가문이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혀가 안 돌아가갖고 3년 전에 요거 하나고 하루를 보냈어요. 이름이 호헨졸레른. 쫄깃쫄깃해요. 호헨졸레른. 독일 가서 호헨졸레른 모르면 우리나라 와서 조선시대 연구하는데 조선 전주이시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호헨졸레른 이꼴 프로이센 독일 이렇게 하면 돼요. 500년 지속한 왕조예요. 호헨졸레른이. 그때는 미미했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호헨졸레른이에요.
호헨촐레론. 이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내가 아까 그 브레인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드디어 바로 시멘틱 맵의 한 노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이해 못해도 돼요. 호헨촐레론이 500년 지속된 왕조고 이게 바로 독일이다라고 심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렇게 가요. 내가 3년 전에 이거 찍어갖고 원래 이제 수학을 다 한 거예요. 이 호헨촐레론에서 알고 봤더니 가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상부 호헨촐레론이 루마니아 왕조로 가요. 하부 호헨촐레론이 프로이센이 돼요. 근데 또 격가지의 호헨촐레론이 바로 뭐냐면 프루이스 호헨촐레론이 사실은 프로이센이라는 말의 어원이 돼요. 자, 그까지. 어쨌든 이거 호헨촐레론은 본가가 됐어요. 호헨촐레론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어려워요. 조금만 따랐어요. 이게 1415년에 이걸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황제가 지정해 준다. 이게 바로 지정해 준 사람이 지기스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죠. 네. 이거는 반드시 오늘 뿌리 뽑고 가야 돼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독일을 알기가 그만큼, 이어서 이제 화살표라고. 이어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투턴 기사단이 짠! 하고 등장해요. 이거 갑자기 투턴 기사단이 나와요. 자, 투턴 기사단은 아까 내가 그 템플 기사단, 성전 기사단 얘기했잖아요. 투턴 기사단은 다른 말로 독일 기사단이에요. 세계 3대 기사단. 템플 기사단, 투턴 기사단, 요한 기사단. 요한 기사단은 마지막에 몰타 섬의 그 어려 쪽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사단은 마지막에 누구하고 많이 싸우느냐면 오스만 투르크하고 음하고 싸우죠. 마지막에는 1700년도 들어가고 나폴레옹 1700년 후반에 들어 나폴레옹한테 복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체가 되는데 지금 또 요한 기사단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십자처럼 좋은 일을 해요. 어려워 이쪽을 하고. 템플 기사단은 바로 그렇죠. 템플에서 포르투갈 해갖고 브라질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투톤 기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독일 이꼴 투톤 기사단. 어마어마한 이야기요. 좋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조금 먼저 전개 과정을 적어줄게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모든 기사단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십자군 전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1100 그래 주로 1095년에 클레몽스하고 1099년에 예루살렘 하고 1차고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1193년일 거예요. 만들어져요. 이노센트 3세일 거예요. 이노센트 3세가 승인을 해줘요. 그러다가 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거 빨리 적어줄게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십자군이 끝났잖아요. 이거 각각 하는 사람 전쟁이 끝나서 할 일 없잖아요. 근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헝가리 왕이. 봤더니 옆에서 마자르이 막 쳐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이거 각각 하는 사람 좋잖아. 불러갖고, 야, 너 할 일 없지? 이거 좀 도와줘. 하고, 그 바깥에 방어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에서는 그쪽에 가서 짠짠짠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귀족들하고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 해가 바로 언제냐면 1225년이에요. 자,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1225년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거 딱 그냥,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요. 1226년에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 하면 그 구세주가 또 여기까지 와야 돼요. 어디? 이 할아버지들. 이쪽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게 너무 큰 이야기들이요. 여기에 바로 이게 리미니 거민칙서. 리미니가 1226년. 요게 독일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사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뿌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계략들 빨리 그려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유럽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줄게요. 이렇게 있다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갖고, 이렇게 쭉 올 때, 자, 여기서부터 또 이쪽 유럽에 다 모였어요. 이렇게 와요. 오면 이 사람들이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한 1년 걸리잖아요.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중세시대 때, 이게 언제예요? 1000년 이 무렵이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언제예요? 예. 끝난 데가 127이잖아. 시작이 언제예요? 1096쯤 하면 돼요. 그 200년이 지속됐잖아요. 그 200년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사단이 3개가 생겨요. 빨리 적어줄게요. 투턴, 그 다음에 성전, 템플, 성전 기사단, 요한 기사단.
요거만 일단 알았어요. 요한기사단은 구호대예요, 구호대. 예. 간호사들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남자 간호사들 생각하면 돼요. 상처 입은 군인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요한기사단. 그 다음에 성전기사단은 조금 복잡해요. 성전기사단은 이걸 템플 기사단이라고 그래요. 야들은 왜 중요하냐 하면 야들은 일부가 스위스로 가요. 스위스의 금융 뿌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요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사에서. 자, 십자군 전쟁이, 자, 빨리빨리 해줄게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6개월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가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몇 달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 중세시대 때 지금 천년도잖아요. 천년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갖고 살아가겠어요? 가는데 한 가족이 한 마을의 사람들의 이제 뭐 심세 사람이 다 나왔고 야 이렇게 가잖아요. 적어도 1년 정도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몇 년 계산하고 가면 돈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돈이 있었어요. 따로 이렇게 금화, 은화 다 있어요. 그때 은화가 다 있었어요. 그럼 돈을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날강도 세계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루를 보장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자 수표. 예, 그때 나온 겁니다. 같은 개념이요. 그때 종이 돈은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바로 이 템플, 이 성전기사단은 뭘 했냐면, 독일에서 시작했는 한 5-6명의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이어서 십자군이 끝나고 좀 하다가 지부를 많이 만든 거예요. 이 지부가 십자군 전쟁 1차부터 8차까지 200년 동안 전쟁 동안에 유럽에 각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가면 이 사람들이 한 달씩 걸어가면 돈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다 누르고 어떻게 하면 지점에 가갖고 정표를 내보이면 그만큼 해당되는 다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럽 전체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한 1000개쯤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립 2세한테 돈을, 필립 4세한테 어마어마하게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 돈 못 갚으니까 필립 4세가 쫙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갖고 야들이 템플 기사단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갖고 야들의 일파가 어디로 갔어요? 포르투갈 갔다 그랬죠. 포르투갈 지금 시간을 빨리 이야기해줄게요. 포르투갈은 주왕 1세, 그 다음에 알폰소 5세, 그 다음에 주왕 2세, 그 다음에 마누엘 1세가 중요해요. 또 따라줄게요. 이 마누엘 1세는 기사단장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마스터 그랜드라 그래요. 예, 기사단장은 왕급입니다. 왕급.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누엘 1세 이쪽에 가갖고 그 다음에 요 주왕 1세의 셋째 아들이 누구요? 엔리케잖아요. 엔리케 대항에 나갈 때 전부 다 백업해줬던 팀이 크리스찬 기사단이에요. 그 크리스찬 기사단이 템플 기사단이 포르투갈에 와서 이름을 바꾼 게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이고, 크리스찬 기사단을 알아야 이쪽에서 어디 가죠? 남미 가잖아요. 예, 남미 전체에 가갖고 이 사람들이 모든 위험한 데 가갖고 모든 걸 할 때 군대적인 개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백업해 준 게 이쪽에 있는 템플 기사단의 포르투갈 파들입니다. 됐죠? 자, 그까지. 템플 기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세계 금융의 중세 유럽 금융의 첫 주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망을 갖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끝까지 저거 뭘 이야기하다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템플 기사단 요걸 끝내고 스위스까지 연결돼서 끝내고 투톤 기사단 잘 따랐어요. 투톤 기사단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빨리 그래 좀 이렇게 됐어요. 헝가리가 여기 있잖아. 됐죠? 여기서 십자군 끝나고 나서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에 마자리 쳐들어오니까 이쪽에 왕이 템플 기사단을, 투톤 기사단을 불러갖고 외곽 방어를 막은 거예요. 됐죠? 외곽 방어를 맞아갖고 외적을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쪽에 알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야들을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시킨 해가 바로 1225년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냐면 이때 이쪽 시칠리아에 있던 바로 누구죠? 바로 프리드리히 2세가 책령을 내려요. 그 책령이 뭐냐면 독일 백성들이요, 가난한 농부들이요, 이쪽에 기사단이 가서 이걸 처리를 하면 여기 슬라브족 있잖아요. 야들을 다 기독교로 하고 야들 몰아내고 이 터에다가 여기다가 사람들 가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되잖아요. 그 칙령이 바로 리미니 거민칙서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에 그만 잡았죠.
자, 머리 생각해보세요. 지금 폴란드 저쪽으로 하면 동슬라브잖아요. 동슬라브 이쪽으로 가면 아직도 기독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기독교 하는 게 바로 제2의 십자군, 다르게 말하면 북방 십자군이라 그래요. 십자군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1차부터 8차 십자군 200년, 그 다음에 있는 게 블라스 남부에 있는 알비 십자군, 그 다음에 지금 독일을 만든 계기가 된 거는 북방 십자군이에요. 어마이 사이언스. 예. 이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십자군이 이어서 먼저 투톤 기사단이 독일 기사단에 가갖고 여기 무력으로 제압을 해버렸죠. 무력으로 제압 안 하면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제압한 이 어마어마한 땅에 독일 이쪽에 사는 농민들이 이민을 독려한 게 바로 1226에 나오는 리미니 거민칙서예요.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린 거예요. 빨리 지금 빨리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빨리 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해요. 이쪽에는 뭐냐 하면 이쪽에 와서 그러니까 1225, 1226,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06, 그 다음에 1410, 1410, 그 다음에 1525. 자, 따라오셔야 돼요. 자, 따라오셔야 돼요. 자, 투톤 기사단이 이쪽으로 이동했어. 경지 정리했어. 농민들이 가서 농사 짓기 시작했어. 됐죠? 자, 요 해가 뭐냐면 여기다 투톤 기사단의 성을 만들어요. 그 성이 이름이 뭐냐면 말브로크 섬이에요. 말브로크. 이름 하나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 말브로크 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됐어요. 건축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라 부르냐면 말브로크 성은 벽돌로 지은 성경이라 불러요. 감 잡았나요? 성경의 그 이상을 건물 구조 속에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일정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건 좀 공부하고 가봐야 돼요. 그 말브로크 성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1416년. 예, 이게 그냥 그룬발트입니다. 자, 그룬발트를 모르고는 독일사를 아무리 모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룬발트 전투가 뭐냐면, 자, 이쪽에 와봤더니 여우에 땡땡한 팀이 있었지. 그 팀이 누구냐면 이 팀들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요. 따라서나요? 예.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원래 딱딱하게 연합국으로 있었어요. 예. 여기에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여우하고 점점 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에서 깨갱하고 깨지는 게 바로 그룬발트 전투예요. 투톤 기사단이 성성장구하던 투톤 기사단이 바로 정면으로 깨진 전쟁이 누구한테? 바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한테 깨진 게 그룬발트고, 이때부터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투톤 기사단이 내려가 힘이 빠지고, 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들었어요. 어려워요. 폴란드 공신이 돼요. 예, 폴란드 공작이 되는데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가능한가 따져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요? 기사단이잖아요. 기사단은 세속 군주의 신하가 될 수 없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폴란드는 신성 로마 제국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외적으로 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폴란드 신하가 돼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단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기사단장, 37대 기사단장 이름이 뭐냐면, 알프레드 폰 호헨졸레란. 요거 내 3년 전에 요 이름 하나에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폰 호헨졸레란이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면 마르틴 루터를 만나요. 이게 세계사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르틴 루터가 이 알프레드 37대 기사단장인 투톤 기사단장이 알프레드 폰 호헨졸레란이 폴란드 신하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그이만 마르틴 루터 알죠? 루터를 만나갖고 어깨에 개종을 해버려요. 이게 언제냐면 1525년. 요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한단지 모든 기사단 단장은 누가하고 연결됐어요? 교황하고 연결됐죠.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이 아닌 기사단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인데 루터파니까 신교잖아요. 신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톨릭하고 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해체가 돼버려야 돼요. 자,
해체가 돼야 되는데, 잘 들어서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해체가 돼야 되는데 해체하기는 너무나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 폰 호헨졸른이 해체를 하지 않고 그 세력 그대로를 뭘로 하면 민간화해버려요. 따라오셨나요? 요게 독일사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사단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 세속 권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속 권력으로 바뀌고, 그런 먼저 폴란드의 공작이 돼버린 거예요. 됐죠? 카톨릭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됐죠? 그러면 이 알프레드 폰 호헨졸른 이 세력이 공국이 돼요. 공국.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 이 호헨졸른 가문이 있었죠. 알프레드 호헨졸른하고, 여기에 브란덴부르크의 선제 후에 호헨졸른이 있죠. 이게 같은 호헨졸른 가문의 다른 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자, 요거 가문 돌파하면 여러분들 이쪽에 전문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목에 힘 좀 주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밀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30일 호헨졸른은 알프레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시원찮아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이 딸하고 여기 있는 또 지기스문트가 나와요. 요한 지기스문트하고 결혼해요. 요한 지기스문트는 바로 이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였던 거예요. 이 선제후가 여기에 알프레드 이 후사가 없어지고 이 딸하고 결혼해요. 그럼 사유가 됐죠. 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 후손이 없어지면 이쪽하고 이쪽이 동군연합이 돼요. 따라오셨나요? 동군. 임금은 하나인데 연합했다.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브란덴부르크, 여기에 폴란드 신하였던 알프레드. 그러면 여기서 이쪽 부르는 이 호헨졸른을 뭐라고 하냐면 프루시아. 이 프루시아가 뭐냐, 이쪽에 있었던 야들이 정벌 했던 슬라브족 원주민의 그 민족명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프로이센의 어원의 뿌리예요. 이제 프로이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나요? 그리고 이 팀이 여기에 사위가 돼버렸잖아요. 됐죠? 야가 사위가 됐잖아. 야가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 욕망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됐죠? 이게 공짜로 되느냐? No. 이게 이제 프레데리 대왕이나 모든 거 이거 연결하려고 이제 여기 많은 또 나라들이 있어요. 쪼매는 공국들이 이걸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죠? 실레지아를 따먹어요. 됐죠? 이게 천년 전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합스부르크가 여기 있죠. 됐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쪽을 중심으로 프로이센 중심으로 한 소독일주의, 바로 유명한 누구죠? 비스마르크 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쪽을 중심으로 신성로 합쳐야 되는가? 야는 오스트리아는 빼고 요 위에 중심으로 하는가 갖고 몇 년 동안 뭐 치고받고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스마르크가 야는 내버리고 가자. 그래서 요것만 독립하자. 됐죠? 이 뿌리가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투통 기사단을 중심으로 한 기사 당국하고 여기 있는 선제후원 겸 변경백, 브란덴 변경백이 합쳐지면서 프로이센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됐죠? 이거 빨리 적어줄게요. 자, 이게 누구냐면 알프레드 폰 호헨졸른이에요. 기사단장. 예, 37대 기사단장이에요. 이 사람이 개종한 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바로 1525년이에요. 왜 개종을 했느냐 하면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 개종을 해버려요. 신교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독일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자, 쪽팔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하고 사돈관계를 맺잖아. 브란덴부르크하고 요걸 동군연합이라 그래요. 이게 동군연합이 일어나요. 임금은 하나인데 나라는 두 개라는 거예요. 이 동군연합이 일어난 해가 언제냐 하면 1618년이요. 어이, 이거 뭐야? 30년대 시작하는 해잖아. 됐죠? 3년 시작하는 해요. 동군연합 해갖고 이 공동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 지기스문트예요. 요 시기가 아닙니다. 요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황제고, 아시겠어요? 룩셈부르크의 황제고, 아세요? 예. 요한 지기스문트가 해요. 그러니까, 예, 연도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 다음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리 빌헬름 대선제우요. 프리드리 빌헬름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대선제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오늘 독일사를 어느 정도 안 흔들리고 감을 잡는 사람은 거의 석 달간 공부했을 정도로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예. 이 독일이라는 나라 진짜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대선제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바로 1640년에서부터 1688년이요. 야, 팔팔해. 됐죠? 자, 요거 한 연도를 내가 빨간 걸 적어줄게요. 1685년이 무슨 해인지 혹시 아는 사람? 이때 누구요? 예, 요때 좀 적어줄게. 루이. 이 할아버지. 이 못 말리는 할아버지. 자, 루이 연도 어떻게 돼요? 루이 14세. 연도 물강이요. 예, 1643에서 원래 1715 딱 걸렸어. 어디? 딱 걸렸어. 여 걸렸죠. 1685부터면 한중간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했던 걸 뒤집어 버렸어. 그게 뭐죠? 낭터 칙룡의 핵심 뭐예요? 위그노한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종교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바로 요때 루이 14세가 세계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루이 14세가 1685년에 바로 낭터 칙령을 폐지해버려요.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낭터 칙령의 핵심은 뭐냐면, 그 소수인 위그노, 그게 신교죠. 시교노하고 가톨릭을 하해시키면서, 그거는 내가 작년도 많이 했어요. 앙리 4세가 파리는 왕관을 걸고도, 싸울 만한,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라는 선을 했어요. 왕이 됐는데, 여기 적어줄게요. 이 앙리 4세가 언제 왕이 되느냐 하면요. 연도를 적어줄게요. 요 계열도 알아야 되는데, 언제 하면 앙리 4세가 62, 72, 89, 98. 어이구. 빨리 할게요. 자, 이게 언제냐면, 벌써 앞에 뭐 붙죠? 1662년. 1600인가? 1500입니다. 1500. 잘 따라와야 돼요. 1562년에 그 유명한 위그노 전쟁이 시작돼요. 1572년이 뭐예요? 그 유명한 성 바르톨로메의 대학살. 몇 명 죽이느냐 하면요. 거의 유럽 전역에 1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마고 이야기는 이걸 모르면 이걸 배경입니다. 마고 이야기가. 마고 여왕 그 이야기가. 예. 그게 앙리 4세의 와이프잖아. 그 칠공주 같은 그 와이프잖아. 그래서 그 1, 5, 6, 2, 7, 2, 8, 9가 바로 앙리 4세가 왕이 되는 해요. 왕이 돼갖고 그 10년간을 왕자리에 못 앉아요. 그래서 앙리 4세가 이런 말을 해요. 돈 없는 장군, 와이프 없는 남편, 돈 없는 장군, 왕관 없는 왕. 진짜 대단한 말이죠. 앙리 4세가 푸념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와이프 없는 남편. 그 와이프가 노상 도망다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마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장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전부 다 용병을 썼잖아요. 장군이 돼도 돈이 없으면 용병을 고용을 못해요. 돈 없는 장군. 왕관 없는 왕. 그게 누군데? 나라는 거예요. 시세타령한 거예요. 그만큼 왕이 됐는데도 왕은 어떻게 되냐? 왕이 되는 장비가 처절합니다. 앙리 3세가 자, 앙리 3세가 누굴 죽이느냐 하면 적어줄게요. 앙리 4세가 이 부르봉왕이 어떻게 되냐면 앙리 3세는 누구냐 하면 앙리 2세의 아들이에요. 이 앙리 2세의 엄마가 누구냐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이제 앙리 3세 엄마가 카트린 드 메디시스, 코시모, 노렌초, 그 대메디치가 그 딸이요. 그 가문에서 부왕이 2명 나왔어요. 네, 네오 10세 하고 또 누구야? 누구? 클레멘스 7세, 네오 10세. 우리 잘 알잖아. 네. 그래서 그 가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누굴 죽이느냐 하면 살해를 해요. 그게 바로 기저의 앙리요. 기저의 앙리가 세력이 얼마나 그게 왕급이 왕급. 아시겠어요? 도저히 제거를 못해. 이 가톨릭의 대장이요. 기저의 앙리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과정이
이 자기 엄마하고 그 카트린 더 메디시스하고 그 아들 앙리가 쫓겨가요. 그 불로아 성인과 쫓겨갔는데 앙리 3세가 드디어 결정을 해요. 기즈 앙리를 불러와요.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해. 불러오는 걸 그대로 칵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칵 올라가고 어머니 저거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 불란사를 해보면 이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쫓겨다녀요. 왜냐하면 기즈 앙리가 그때 치면 완전히 겸사령관쯤이었어요. 불란스 전체를 장악했어요. 이 기즈 가문이. 됐죠? 왕권 이상이었어요.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마지막에 앙리 3세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불러갖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결단력이 없었으면 불란사는 아마 터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완전히 이상하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앙리 3세가 마지막으로 칵 하고 울먹이면서 올라가고 엄마한테 해버렸다. 그 엄마는 메드리 카테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 한 권입니다. 이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경철 교수는 뭐라냐면요. 지금 이 메드린더 카테시스를 지금 일반 상식에서는 그냥 악녀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되게 나쁘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책에서 그 주경철 교수가 이쪽에 우리나라 대표 주자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그 유럽인 이야기 세 권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시선을 보면 그 카트린 더 메디시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불란스사 전공하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읽어보면 여러분 동의할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복잡한 이야기요. 바깥에서는 이거 굉장히 업무술수의 대표적인 여자로 봤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는가가 피를 줄이려고 아시겠어요? 가급적이면 이 평화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온갖 술수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을 봤을 때는 노벨 평화상을 줄 만한 사람인데 이게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메디치가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앙리 3세가 죽이고 그 기즈 앙리를 죽이고 카톨릭의 대표 대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카톨릭의 주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앙리 4세하고 같이 도망을 다녀요. 10년 이상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얼쩡거리다가 앙리 4세는 맹신 카톨릭 신자에 살해돼요. 그게 언제냐면 이게 연도 말이에요. 1789년이 어디 있나? 알아야 돼. 예. 그 죽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후계자는 너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세가 드디어 바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 후계 결정하는 과정이 진짜 들어봐야 돼. 당금에 찔려갖고 죽어가는 과정에 마지막 후계자를 정해줘야 되잖아. 죽어가면서 너야 이런 거예요. 너가 바로 후계자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 4세가 착 등장하고 앙리 4세가 진짜 대단한 대왕이에요. 앙리 대왕이라 불러요. 그래갖고 앙리 4세가 10년 동안 왕이 되고 나서도 파리의 수도에 왕궁에 가서 왕자에 앉지를 못했어요. 돈도 없고 와이프는 도망갔고 와이프 없는 남편이고 돈 없는 장군이고 왕관 없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바로 공국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나바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왕이 됐는데 파리가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마지막에 결단을 해요. 앙리 4세가 자기 종교를 바꿔요.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바꿔요. 국민의 70%가 가톨릭이고 가톨릭을 바뀌기 전에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마지막으로 바꾸고 자기 종교를 바꾸면서도 자기가 획득할 만한 도시다라고 해요. 파리를 그만큼 해요. 그래서 왕이 돼요. 왕이 되기 전에 뭐냐면 나는 왕이 되면 파리 시민한테 매주 통닭 한 마리를 먹게 하겠다.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정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면서 말 그대로 주말마다 통닭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또 파리 이 불란 사람은 최고를 앙리 4세로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10년 후에 바로 낭트 칙령 어디 있죠? 여러분들 이 카카 소리가 안 나오면 그 공부 아니요. 어디 갔나? 이게 10년이잖아. 왕이 됐고
10년 동안 떠들어 생활한 거예요. 왕관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대가 돌아와갖고 바로 1698년에 1598년이지. 바로 낭터 칙령. 불란서에서 가장 유명한 낭터 칙령이 뭐냐면 신교, 고교 구별하지 말고 다 평화스럽게 살자는 선언을 한 거예요. 박해하지 말자고. 주로 이제 가톨릭이 메인이니까 신교를 박해 그만하자. 그 신교가 뭐라 하냐면 불란서에서는 위그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됐죠? 예. 그 다음에 신교 쪽에도 뭐가 있냐면 루터파, 칼벤파, 후스파 뭐 많아요.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앙리 4세, 그래서 부르봉 왕조가 열어놨고 이 절대 왕자까지 갔는데 이 아들이잖아, 아들. 손자잖아. 이 손자가 야가 누이 진짜 대단한 왕인데 이 사람이 치질이 대단했어. 치질이 너무 그래갖고 다큐멘터리 보면 어쨌든 최고의 불란서의 정점을 찍은 내가 태양의 왕, 짐이 곧 나라다, 국가다 했던 그때 실제로 그 전체 보면 그 말을 했는 건 아니고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지막은 후회해요. 너무 전쟁을 많이 했고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졌고 대단한 이게 또 조금 이야기가 루이 14세는 왜 그랬냐면 프롱도란이라는 게 있어요. 프롱도란. 이게 뭐냐면 어릴 때, 그 7살 때인가 그때 파리에 있는 그 파리 고등법원 에서 프롱도란이 뭐냐면 프롱도가 불란서 말로 새총이요. 이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어린 왕자가 엄마하고 도망을 가요. 그때 겁에 질려버린 거야. 내가 힘을 갖지 못하면 내가 왕자인데도 그때 왕이 됐어요. 어릴 때 왕이 됐거든. 왕도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를 어릴 때 각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아는 그때 왕자였던가 어금니를 깨물고 내가 권력을 잡지 않고는 나도 언제든지 신하들한테 쫓겨다니는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어린 마음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크게 안고 뭘 했느냐 하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고 그 태양왕의 그 축제 그 루이 14세가 발레 이겁니다. 아시죠? 이번에 베르사유에 갔다 왔잖아. 베르사유에서 하루에 2시간씩 발레 연습을 했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한 10년 정도 발레에 들어가요. 이 루이 14세가. 왜 했느냐? 귀족들 몇 명이죠? 10,000명이 넘어요. 전부 다 베르사유 다 불러놔놓고 근데 절대 왕정 됐을 때 자기가 그 원형 대형 무대에 딱 올라가 춤을 추는 거 발레를 하고 그 태양빛을 쫙 받고 발레를 하고 모든 신하가 그 엎드려갖고 이 굴복하는 그 예를 하는 거예요. 그 한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알고 베르사유를 보면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가톨릭으로 너무 가버려갖고 자, 이 중요한 게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앙리 대왕이 선언했던 낭터 칙령을 해제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그노 학살됐다. 10,000명이 학살됐다 그랬잖아요. 어휴,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규모로 불란서로 빠져나오는 게 결국은 불란서가 영국한테 패권을 넘겨준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독일하고 이제 다 바뀐 게 불란서가 왜 루이 16세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나중에 한번 올라오지만 계속 내려만 가느냐. 그 결정적인 게 바로 낭터 칙령을 폐지하면서 수백만 명의 위건어들이 국외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위건어들이 다 무슨 직종이냐? 기술직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이 사이언스. 자,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보세요. 바로 독일은 왜 일어나고 불란서는 그때부터 내려말 갚는가? 그게 바로 1685년 루이 14세가 낭터 칙령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건어들이 못 살잖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됐죠? 어디로 갔겠어요? 그걸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바로 대선조예요. 그냥 대선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낭터 칙령에 빠져나온 요 한중간이잖아요. 85니까 요 뒷부분이잖아요. 야, 됐다. 자들 오는 거 다 문 열어줘. 직장 다 해줘. 우리 나라 살게 해. 왜? 기술자니까. 됐죠? 우리 사회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좀 이거 박자세 과학운동 그걸 떠나서 이걸 빨리 안 하면요. 앞으로 10년 후를 보장 못 합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한테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과학을 해보면. 아시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되는 거는. 자, 내가 70학번인데 70년대 학번들은 최고가 서울대 물리학과였어요. 그 이번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전자공학과, 전자과, 물리과가 항상 탑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의대잖아.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는 나라도 유튜브 가서 마음도 해야 돼요. 지금 학부형들이요. 웬만한 거 10명 중에 1명은 인문학 가는 거 뭐 좀 특출난 사람 보내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공대로 가고
다시 우리가 70년대 물리학과, 전작가가 붐이 다시 안 돌아가면 우리 후손들은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걸 KBS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좀 늦었지만은 내가 KBS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 해갖고 그건 폴날려 주세요. 아시겠어요? 바로 역을 보면 지금 살뜰리게 보여요. 바로 루이 14세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서. 그걸 받아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패권이 왜 불란서에서 독일로 넘어갔는가? 리얼한 예입니다. 네.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럽 최초로 상비군을, 월급을 주는 상비군을 3만 명, 3만 상비군, 바로 군대가 국가를 보유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군대가 국가를, 국가라는 개념이 군도라는 개념 하부 집합까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군국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로 지금 독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낭떠 칙령에서 위고노를 위고노 기술자를 대군으로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입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이센이 일어나게 된 실제로 배경입니다.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아갖고, 이때까지는 왕국이 아닙니다. 됐죠? 왕국이 아니고, 선제국하고 공국이 연합된 형태로 있는 시대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한을 풀어요. 바로 퍼원, 빨리 할게요. 다 왔어. 퍼원, 프리드리히 1세. 그 다음에, 희대, 바로 프리드리히 2세. 됐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빌헬름 퍼빌 3세. 빨리 했나? 빌 3세. 그 다음에 두 명 말하면 돼요. 보다 뭐냐면 빌빌거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빌 1, 빌 2. 다 왔어요. 이제 독일 다 뿌리 뽑아드릴게요. 바로 이제 연도를 적어야 돼요. 이게 언제냐 하면, 이게 연도가 중요해. 이때부터는 1701년에서 1713년, 그 다음에 1713년에서 이건 알지. 13년이 아니요. 이건 딱 얼마요? 이거 암기 못하면 유럽사 못합니다. 1740년에서 86년이요. 46년간 해요. 자, 빨리. 86년 연도. 퍼빌이 얼마냐면 1797년에서 얼마냐면 1840년. 자, 저 연도 다 기억해야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1840에서 1888년. 88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맞아요. 그 다음에 188에서 1918. 자, 얼마나 암기하기 좋은 거죠. 이 집안은 무조건 88한 집안이에요. 됐죠? 요도 88, 요도 88, 88. 됐죠? 암기 그냥 돼요. 이게 더 빨라요. 해보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드디어 요때가 바로 요 연도 1701이 바로 지구상의 그 유명한 프로이센 왕국. 됐죠? 1701년도가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센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빌에 요 어마어마한 해가 한 대 박혀 있습니다. 요 박혀 있는 해가 1871년. 어떻게, 요 01이잖아? 요 7일. 자, 이 일가 어디죠? 자, 베르사유에 간 사람들 다 기억납니까? 거울의 궁전에서 하얀 제복 입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있는 그 유명한 세계사 그림. 바로, 비스마르크하고 바로 누구죠? 빌헬름 1세가 딱 있는 등장한 그 유명한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 장면을 보시면 불란서의 심장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거울의 궁전에서 바로 불란서의 심장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하는 이제 비스마르크 퇴각하고 바로 군국주의로 치닫으면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대영제국으로 충돌하면서 바로 요 이제 1차 대전 해갖고 요게 망명하는 해입니다. 자, 망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요 지도에서 나옵니다.
요거 있는 운하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예, 그이만 킬 운하입니다. 킬 운하의 수병들, 해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빌헤르 2세의 명령을 안 듣고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반란을 일으켜갖고 황제가 퇴위하고 빌헬름 1세는 네덜란드로 망명을 갑니다. 됐죠? 예. 자, 요거는 하여튼 오늘 요 메인입니다. 요까지 하면 독일이 어떻게 되고, 요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고, 한 가지만 더 나가고 내가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